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격전지를 중심으로 전략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다면서 필승 카드로 저격수를 내세운 것이 바로 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 갑입니다. 월요일 민주당 전현희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100조 원을 넘어서면서 또 한 번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경제부 엄윤주 기자와 함께 관련 지표 보면서 분석합니다. 네, 목요일 뉴스큐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수사 속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이어지자 파견 공보위 명단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오늘 대한의사협회 간부를 재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윤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는 파견 공보위 명단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일선 현장을 벗어난 전공의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이 100여 명을 병원에 파견했는데요.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 3곳에 파견 공보위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이름은 지워진 상태로 현재 소속과 파견 병원 등 정보가 세세하게 적힌 명단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강제 수사 또한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의사와 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이른바 사직 전 전공의 지침글을 비롯해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실명이 담긴 리스트가 올라왔는데요. 경찰은 전산 자료 등을 숨기려 한 혐의로 메디스태프 임직원 2명을 어제 입건했고 이 가운데 1명은 소환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디스태프에는 어제 이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들을 상대로 진료를 거부하라고 종용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침글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의협 전현직 집행부에 대한 수사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겨 대학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제 한 차례 소환해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불과 이틀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는 겁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집단사직은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지 지시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개별적이고 정의로운 자발적인 사직 운동은 전공의들 자체가 전공의 협의회 대표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비대위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선배들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저항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조사할 분량이 많아 추가 조사가 불가피했다며 재소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도 지난 8일에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같은 날인 그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은 내일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이 구체화,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오늘 다시 모여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사직서 제출에 대한 결론도 나올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그럼 오늘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올까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오늘 저녁 8시에 온라인 회의를 진행합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와 집단 휴학한 의대생에 대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의대 교수들은 면허 정지와 유급 등에 처하게 될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스승으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수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9일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는 집단 행동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대학별로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은 급속히 확산했습니다. 울산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결의했고 서울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시점을 오는 18일로 정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별개로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꾸린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내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이 현실화하면 대형 병원의 진료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은 물론 항암 치료 등 시기가 중요한 진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에 대해 명분이 없다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상급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가 지난주보다 6.4% 증가하는 등 조금이나마 회복세를 보이는 의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시범사업에 3년간 5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이를 위한 의사 인력 확충은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대생에 대한 필수 의료 실습을 확대하고 계약형 필수 의사 제도를 도입해 필수 의료 의사의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강제 노동이라면서 국제노동기구 ILO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데 대해 정부가 강제 노동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ILO 협약이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를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공의 단체가 요청한 의견 조회는 제소나 긴급 개입과는 달리 공식적인 감독 기구에 의한 감독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정부의 의견을 해당 단체에 전달한 뒤 종결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돈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진 충북 청주 상당 지역구의 정우택 후보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강북을에 공천된 정봉주 후보의 이른바 목발 경품 발언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역업자에게서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정우택 후보 공천을 취소했죠? 네, 앞서 충북 청주 상당에 공천된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는 한 지역업자로부터 청탁성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졌습니다. 이후 정 후보가 돈봉투를 다시 돌려줬다고 해명하긴 했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결국 공천을 취소하고 서승우 후보를 이 자리에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영환 공관위원장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부산 북을 등 지역구 6곳에 대한 추가 경선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부산 북을에서는 대통령실 출신 박성훈 전 비서관이 공천장을 받았고 경북 구미을에서는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과 초선 현역 김영식 의원의 결선이 결정됐습니다. 경북 의성 청송 영덕 울진에선 현역 박영수 의원이 김재원 전 의원을 꺾고 본선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대구, 울산 등 당 강세 지역 5곳의 국민 추천 후보는 애초 예상과 달리 내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역구 경선 등에서 현역 교체 비율이 낮고 청년과 여성 등용이 적었다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본선에 오를 후보자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부산과 김해 등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찾아 지원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을 찾은 한 위원장은 민주당 현역 전재수 의원과 맞붙은 부산 북구 갑 서병수 후보를 지원하며 힘있는 여당 후보론을 강조했습니다. 네, 또 민주당에서는 강북을에 공천된 정봉주 후보의 이른바 목발 경풍 발언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 전 의원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사안의 내용이 그리 복잡하지 않아 윤리 감찰 사안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후보들의 책임 있는 발언과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야권에서는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놓고 갈등 기류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례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시민사회 추천 몫인 4명의 후보 가운데 2명이 반미활동 이력 등으로 잦은 사퇴를 했는데요. 이 자리는 2명의 여성 후보로 대체됐습니다. 하지만 병역 기피 사유로 컷오프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대전과 세종, 충북 청주 등 충청 지역에서 지원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전을 방문한 이 대표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를 겨눴습니다. 이어 충북 청주를 방문 중인 이 대표는 오송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 정권 심판론을 거듭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문제, 여야 모두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민주당은 오늘은 관련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했습니다. 외통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반발과 불참 등으로 인해서 회의가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여권 내부에서조차 이 전 장관의 출국이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법사위 회의 단독 소집도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고 있는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돼 자동 부의되는 해병대 최상병 특검과 함께 이 사안을 주요 선거 이슈로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부임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사 임명 철회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총선을 앞두고 야당과 공수처 또 일부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이종섭 대사 임명 철회 등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번지고 있는데 그럼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는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할 일은 절대 없다고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YTN에 밝혔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호주와 안보 협력, 무기 수출 부분에서 크게 활약한 적임자로 임명을 번복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공수처가 부르면 이 대사는 당장 내일이라도 귀국해 조사받을 생각이고 다음 달 공관장 회의 때도 귀국해서 일주일 이상 서울에 머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 조사에 응하겠다는 사람을 도피자, 범죄자 취급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총선이 임박해 판을 흔들려는 일종의 여론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더불어민주당, 친야 성향의 일부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으로 강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새 축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덫을 놨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요. 대통령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종섭 대사를 내정하고 주재국의 동의를 받는 아그레망 등 임명 절차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점에 이 대사가 고발된 이후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소환 요청을 안 했던 공수처가 이 대사를 출국 금지하고 올해 1월과 2월에도 2차례 이를 연장했다는 겁니다. 소환도 없이 출국 금지하는 건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이라는 게 용산의 인식인데요. 대통령실은 나아가 출국 금지는 수사 기밀이라 정부 당국자도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친야 성향 일부 언론은 이를 먼저 확인해서 보도했고 야당은 이를 받아 정부가 이종섭 대사를 호주로 도피시킨 것으로 여론몰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인권 침해이자 수사권 남용이다. 쭉 들어보면 대통령실은 정면 돌파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총선을 앞둔 만큼 여당에서도 아쉽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대통령실은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면서 정면 반박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안보 협력이 중요한 호주 대사직을 장기간 비워둘 수 없고 게다가 호주 정부의 아그레망이 나온 대사를 바로 임명하지 않고 부임을 늦추는 건 중대한 외교적 결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해명하고 불을 끄는 걸 넘어 공수처를 정조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요. 대통령실은
정부 당국자도 알지 못한 출국 금지 사실이나 이종섭 대사의 통화 내역 등 수사 기밀이 야당과 일부 언론에 실시간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건데 공언 유착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번 사태는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기관이 아닌 좌파 정치공작 기구임을 보여준다면서 수사권 남용 행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이렇게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출국 금지 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차규근 전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이 CBS 라디오에서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 금지에 법무부가 이의 신청을 인용해 준 사례가 거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무부는 거짓 발언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2019년부터 5년 동안 수사기관의 출국 금지에 대한 이의 신청 6건을 받아들였으며 이 가운데 3건은 차 전 본부장 재직 기간 인용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차 전 본부장이 법무부 출국심사 업무 신뢰를 훼손했고 언론사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면서 법적 조치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27일 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 최대의 격전지 서울에선 한강벨트가 꼽히고 있는데요. 또 그중에서도 여야가 핵심 승부처로 꼽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 중성동갑입니다. 두 후보와 이번 주에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월요일엔 민주당 전현희 후보 만나봤고 오늘은 예고한 대로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달다 보니까 저격수 대 저격수, 여전사 대 여전사, 네, 경제통 대 민생통 이렇게 분류했는데 여전사에서 크게 웃으시네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아니, 저는 여전사라는 그 언어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지역에 일하러 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여전사라는 표현을 우리 상대 후보에게 썼지만 네. 저는 사실 여전사를 지역에 보내는 결정이 그게 적절한가? 왜냐하면 누군가와 싸우러 보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네.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경제통, 정책통 이런 그 수식어를 굉장히 반깁니다. 경제통, 정책통. 네. 그러면 정책통. 그러면 경제통 대 민생통. 지난번 전 후보가 나오셔서 현장을 발로 뛰는 민원 해결 전문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민원 해결하시고 저 훌륭한 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역의 문제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저는 그 뒤에 구조적인 문제를 꿰뚫는 네. 그런 식견이나 뭔가 해안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제가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건 제 생각이죠. 네. 그 생각이 또 바로 공약이나 정책으로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한번 계속해서 여쭤보기로 하고 아주민들 만나는 모습 조금 전도 지나가고 여러 언론 통해 나오고 있는데 이곳을 사실 스윙부터 부동층이 많은 곳, 그러니까 아직 표심이 결정되지 않은 층이 많은 곳으로 분류하는데 그런 지역인 게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현장에서? 근데 지난 20년간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이 이겨본 적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텃밭이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 후보들 간에도 아마 이곳에 공천받으려는 경쟁이 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윙보터 느낌보다는 민주당의 탓밭이라는 그 평판들이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윙보터들이 생겨나고 있는 지역이지요. 그래서 제가 잘해야 네. 그 어떤 텃밭을 뚫고 들어가서 새로운 밭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텃밭을 뚫고 가서 새로운 밭. 그러면 후보님께서 꿈꾸는 그 새로운 밭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그야말로 그 스윙보터들이 많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잘하는 일꾼을 뽑아주는 곳이고 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이다. 이런 식의 정치 진영적인 논리가 네. 좀 약화되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일 잘하는 사람, 비전이 네. 있는 사람, 도덕적이고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을 뽑겠다라고 주민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예. 그것이 훨씬 그 지역을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도 자평하실 것 같고 경제 전문가로서 당내에서도 이제 입지가 계시는데 현장에서 다녀보시니까 지역 가장 최우선 현안은 어떤 겁니까? 성동갑 지역은 네.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인데 굉장히 억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아마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네. 빨리
발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매우 낙후돼 있어서요. 예. 그 개발의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치를 잘한다면 이 개발의 이슈를 슬기롭게 풀어내고 정말 이 지역이 탈바꿈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온 것도 사실 이 지역을 오고 싶었던 것도 네.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내서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정치인이 할 수 있다면 네. 그것은 정치인으로서는 대단한 행운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욕심이나 열정을 가지고 제가 이 지역에 왔고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주민들께서도 제발 좀 장기적인 발전의 틀을 좀 만들어 다오 이런 요구를 많이 하셔요. 네, 이 지역으로 오고 싶었던 이유를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당 입장에선 필승 카드로 내세웠다 이런 표현이 많은데 당 입장에서는 후보님을 어떤 의미로 좀 쓰고 있을까요? 저는 당 입장에서도 제 그 용도를 아마 네. 그렇게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이 지역이 워낙에 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네. 또 발전이 굉장히 더딘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가장 매력을 보일 수 있는 후보가 네. 저 같은 정책통 그리고 경제 전문가일 것이라고 당에서도 판단을 해서 네. 아마 단수 추천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가 정해져 있었는데 마침 오늘 또 전현희 후보랑 진보당 강병찬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예상하셨던 대목인가요? 아니요, 저는 예상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네. 이런 거죠. 원래 그 지역에서 뛰고 있었던 호남의 대표 주자인 임종석 후보를 네. 내치고 민주당 입장에서 네. 그다음에 그 한미동맹 파기를 외치는 진보당하고 손을 잡은 게 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저는 사실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분이 합쳐져서 지금 같이 공통으로 말씀하신 게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네. 그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사실 지난 4년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5명이 모두 공천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장동 변호사. 저는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특히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를 생각해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현재 여의도 대통령입니다. 굉장히 강한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네. 지금 뭐 본인의 측근들을 다 공천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폭정의 주체를 찾는다면 저는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이 두 분이 말씀하시는 슬로건이 국민들에게 진보당과 민주당이 함께 이런 슬로건을 말하는 것이 설득력을 가질 것인가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 전 실장을 말씀 그대로 빌면 내쳤는데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뭐 제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민주당이라는 중도 좌파를 중도 진보를 그 표방하는 정당이 그 호남의 대표 주자를 내치고 대신 한미동맹 파기를 외치는 정치 세력과 손을 잡는다. 네. 상당히 어색한 일이죠. 네, 이 단일화가 크게 걱정하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미동맹 파기를 외치는 정치 세력과 손을 네. 잡는 모습이 지역의 스윙 보터들에게는 저 민주당은 중도 진보가 아니었나 네. 이런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점은 윤희숙 대 전현희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만 말씀하신 임종석 전 실장 얘기를 잠깐 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운동권 대 경제 전문가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구도가 만들어졌을 당시엔 어떤 좀 전략을 갖고 계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전략입니다. 사실 제가 정책통으로서 이 네. 동네에 와서 동네의 어떤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겠다라는 목표로 네. 굉장히 열심히 그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그 누가 오든 사실 누가 제 상대가 되든 제 전략은 변함이 없고요. 네. 구도 자체를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문제를 사실 볼 때는 구도는 네. 그렇게 신경 쓰이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구도는 신경 쓰이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면 1월 말에 그 출마 선언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2월 27일인가 아무튼 전현희 후보가 공천 확정이 네, 됐는데 네. 딱 처음 든 생각은 여쭤봐도 될까요? 기억나실까요? 네.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겠다. 예. 이게 전현희 후보께서 네. 어떤 정치인인지 제가 잘 머리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을 갖고 정치를 하시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정치를 하시는지 그런 걸 제가 뚜렷하게 느낀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한 가지 기억 남는 것이 그 이재명 그 대표의 무료 변론에 대해서 권익위 때 친하면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제가 살짝 드는 거 말고는 네.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진 분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각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머릿속에도 각이 뭐지?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었어요. 그럼 이따가 얘기할 그 권익위원장 시절의 어떤 그 악연과는 별도로 정치인 전현인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근데 뭐 그렇죠. 훌륭한 분이실 것 같긴 한데 어떤 철학을 가지신 분인지는 잘 모르겠고 권익위 활동을 하실 때 국민의 권익을 정말 제일 앞에 세우셨는지 네.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권익을 앞에 세우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 편이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좀 있습니다. 네, 마침 다음 질문이 지난 월요일 나왔던 전 후보께서 장점을 살린 선의의 경쟁을 제안하겠다고 이제 말씀하셔서 질문해 달라고 하셨거든요. 전 후보의 장점은 앞서 말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까? 아니면 장점이 좀 보이고 있습니까? 현장을 만나보시니까? 아니 의사 변호사를 하셨기 때문에 네. 중간에 아는 분들이 꽤 계셔요. 중간에 아는 분들. 그러니까 그 전 후보를 아시는 네네. 분들이 이제 그 장점을 전해주시는 분들은 예.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마 끈기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아, 끈기가 좋은 분이다. 예. 그럼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후보의 공천으로 윤 후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다시 언론에 거론되고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두 분이 맞서면서 민주당도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전 후보를 공천했겠죠? 글쎄요, 저는 사실 임종석 그 후보를 내치기 위해서 보낸 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좀 갖고 있는데요. 네. 어찌됐든 우리 전현희 후보께서 가시는 곳마다 저 농지법 위반 저희 아버지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네. 저는 사실은 그것이 저한테는 평생의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28년 전에 우리 네. 아버지하고 이제 호적 분리를 했고 네. 제가 아버지의 허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쨌든 그 가족의 허물에 대해서도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 것은 저는 그러한 정치를 좀 보고 싶었어요. 네. 과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지금 우리 정치의 모습은 사실 어떤 책임도 아무도 지지 않는 정치의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이번에 지역에 갔을 때도 주민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하고 계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깔끔하게 책임지고 자리를 자리를 떠난 모습이 적어도 사리사욕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많은 분들이 받으셨고 예. 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미래 정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전현희 후보께서 가시는 곳마다 저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게 네. 저한테는 사실은 좀 고맙다고나 할까 좀 그런 부분입니다. 오히려 허물에도 가족의 허물에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에게는 자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두에 얘기했던 스윙부터 부동층이 많은 지역에 대한 어떤 질문을 연장해 보면 유권자 지형에 좀 변화가 많다는 분석도 많거든요. 이를테면 보수색이 좀 더 강해지고 있다. 부동산과 좀 연결된 부분인데 고급 아파트들이 좀 들어선 대목인데 지금 27일 남은 시점에 이 지역에 대한 판세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많은 그 통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모든 조사가 접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 비슷한 조사가 나오는 것이 모두 제가 좀 뒤지는 걸로 나오고 있어서 네. 제가 좀 뒤지는구나. 그리고 이 지역에 올 때부터 쉽게 이길 거라고 제가 기대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네. 예상대로입니다. 열심히 해서 따라잡고 뒤집어야죠. 네, 뒤집어야죠. 자, YTN 격전지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여주시고 이제 27일 남은 시점인데 앞으로 후보님 입장에서 어떤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전략으로 이 부분은 내가 좀 보완해 나아가야겠다 했던 대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관된 전략입니다. 네. 가는 곳마다 제가 이 지역에 와서 들은 말 중에 하나가 그런 네. 거예요. 당신들은 굉장히 불리하다. 이곳은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한 발 뛸 때 10발 뛸 각오를 해라. 그 각오를 지금 하고 곳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곳곳을 다니면서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삶에 가장 뚜렷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네. 그런 현안을 좋은 공약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 이슈도 있고 네. 교육 이슈도 있고 복지 이슈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여러 군데 전화를 하고 회의를 네. 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공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전공법이죠, 뭐. 전공법이다. 사실 여러 좀 주요 선거 공약들을 제가 훑어봤는데 그중에서 후보 입장에서 좀 까다로운 공약이 있을까요? 지키기 좀 어려워 보이는? 다 지켜야죠. 다 지키는데 제 모든 역량을 네. 정말 쏟아 부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그 여러 군데에서 지체되고 있는 발전 이슈입니다. 많은 분들의 뜻을 모아내야 되고 그 뜻이 모이지 않는 곳에서는 뜻이 모이도록 도와야 되는 것인데 그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 민주당이 네. 그 거의 정치 권력을 독점해 오면서 사실은 이런 발전 이슈를 정말 일부러 억누르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의사소통이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더뎠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일단 모아지면 적극적으로 일이 되는 방식으로 돕겠다. 그런 지혜가 아주 그 강하게 요구되는 지역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또 뭐 전현희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후보님께서도 사실은 무연고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반기지 않는 대목도 있을 것 같은데 직접 만나보시면서 그런 얘기도 나누셨나요? 주민들하고? 제가 한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났는데 네. 그중에 단 한 명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전략공천을 받고 그 서초에 갔을 때도 처음에는 연고가 뭐냐 이런 질문을 받았지만 네. 1년이 지난 다음엔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 지금 수천 명 중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네. 사실 많이 들은 말이 와줘서 고맙다는 말씀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복잡한 이슈를 정말 당신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당신이 그동안 미디어에서 보인 그 어떤 장점 네. 그리고 인상 그리고 도덕성을 생각을 해보면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그 도덕적인 리더십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와줘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제가 정말 황송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와줘서 고맙다. 알겠습니다. 자, 그 전현희 후보랑 시간을 좀 맞춰야 되는데 여유가 좀 있으니까 여유 있게 답변하셔도 될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이 지역을 주목하는 것은 성동구갑, 중성동갑, 사실 한강벨트 에서도 최전선. 그러니까 후보님 개인으로 이번 어떤 총선 결과를 떠나서 당내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고 어떤 전략상 되게 유충지거든요. 그렇게 당내에서 어떤 전략으로 한번 질문 드린다면 당에서 이 지역을 어떻게 볼까요? 지난 선거 때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사실 가장 잘 사는 지역 강남 중심의 8개로 쪼그라드는 상태입니다. 그 정치 세력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고요. 보다 넓은 서울의 주민들에게 매력을 얻고 믿음을 얻어야 정말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세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한강벨트라고 속히 얘기가 되고 있는 이런 지역들부터 주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어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예. 제가 지금 그 최전선에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당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 이제 선거도 30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여야 지도부 모두 각각 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언행 경계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총선에 임하는 후보로서 당내에 일고 있는 어떤 막말 리스크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정우택 네. 후보의 공천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만, 네. 예, 뭐 그거는 막말하고는 관련이 없는 별도의 문제지만, 문제지만, 네. 예, 근데 어쨌든 그 리스크 관리를 정말 잘해 주셔야지 네. 저처럼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로서는 힘이 납니다. 근데 조마조마하지요. 매일매일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볼 때마다 네. 조마조마합니다. 뭐 현재와 과거의 막말이 튀어나올 때 네. 사실은 뭐 몇백 킬로 바깥에 있는 그 서울의 후보들은 네. 정말 그 피가 마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중앙당이 그 우리 국민의힘 당이 그런 리스크 관리를 정말 잘해주고 특히 네. 한동훈 위원장께서는 어떤 경고성 문자도 많이 보내셔요. 아, 실제로? 네, 예. 후보들에게 제발 말 조심해 주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저는 감사하고 네. 그렇지만 조마조마한 마음도 항상 있습니다. 조마조마하다. 마침 한동훈 비대위원장 모습이 나와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선대위가 지금 원톱 체제이거든요. 제가 기억한 게 맞다면 후보 되시기 전에도
또 뭐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도 하셨고 비판을 잘하는 여권 인사로 분류가 되시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느껴요. 정말 열심히 한다. 저분 진짜 선거 끝날 때까지 견딜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하죠. 네, 알겠습니다. 어제 나온 야권 인사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숨고르게 하고 있다. 좀 얘기를 하거든요. 원톱의 어떤 한계이기 때문에 메시지 관리를 하고 있다. 어제 이제 일정이 없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한 달 남은 선거 아닙니까? 네. 선거 동안 여러 국면이 아마 굽이굽이 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한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숨고르게 하고 넘어가는 거는 아주 당연한 일이죠. 네. 지금 그런 그 단계들이 앞으로 몇 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얘기가 아닌가 싶고 또 조금 전 후보님이 조마조마하다고 한 대목도 이 대목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임명과 출국 과정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대통령실에서는 임명 철회 없다, 정면 돌파한다는 우리 YTN 단독 보도도 있었고요. 자, 어떻습니까? 이 당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당이 국민의 민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네. 지금 국민들의 우려가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수사 대상인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멀리 네. 바다 건너 가신 분이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 이런 우려를 적극적으로 저는 해소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대사 스스로 본인이 네. 언제라도 수사상 필요하면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네. 성의껏 수사 받겠다, 당장 날라오겠다 이런 입장 표명 같은 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도라도 있어야 국민들께서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뭘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예. 수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구나 정도는 그래도 안심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입장 표명이 있습니까?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저처럼 현장에서 뛰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지요. 그걸 위해서 혹시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좀 나서야 된다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실이나 그 당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네. 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의 민심에 반응하는 모습을 당연히 보여야 되는 것이고 네.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시켜 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약진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대목인데 뭐 여론조사 더 자세히 보셨을 텐데 이번 총선 뭐 최대 변수가 될 거다 이런 관측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런 현상의 배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마 가장 큰 배경은 민주당의 그 공천 내홍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상당히 이건 서글픈 현상입니다. 우리 네. 정치에서 지금 범법자 또는 감옥에 계신 분, 사법 리스크를 가득 지신 분이 총선장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국민들에게 그 배지를 달겠다고 나오는 모습이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부모의 허물까지 책임을 졌다. 저는 그게 자랑이다고 말씀을 드린 건 제 예. 개인적인 자랑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그것을 끊임없이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치는 보통의 국민들보다 조금 더 과하게 도덕적인 수준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못한 사법 리스크와 범법자들로만 정치가 가득 차서는 되겠습니까? 네.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은 우리 정치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국 혁신당의 어떤 그 약진의 배경이 조국 혁신당의 어떤 경쟁력이기보다는 민주당 공천 내용 때문이다. 네. 그 반사 이익이다. 그래서 예. 아주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은 저는 별로 들지 않고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이것이 스윙 보터에게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제 느끼실 것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중도 좌파로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조금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정당으로서 그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좀 두어져야 될 거라는 점이 상기가 될 거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야권의 이를테면 지민 비조 전략이 국민의힘에게 그다지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 민주당 지지자들의 네. 투표작으로 나오는 그것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공천 파동이 좀 잠잠해지면서 다시 정권 심판론, 게다가 또 이종섭 전 장관의 어떤 논란을 고리로 또 정권 심판론을 좀 점화시키는 분위기거든요. 자, 이번 총선의 의미,
뭐 역사적인 의미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네, 좀 네, 이 지점을 보고 계신지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청래 의원인가요? 이 시대 정신이 이재명이라고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주 정확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누군가를 심판한다면 사실 그 시대 정신이 감히 이재명이라고 얘기할 만큼 여의도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재명 대표, 여의도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 앞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예. 그러나 우리 시대의 정신은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하는 사람 스스로가 좀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정치판을 채우는 선택을 국민들께서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중성동갑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후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22명 가운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속보 알아보죠. 이상곤 기자. 네,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입니다. 네, 먼저 검찰 수사 결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대전지검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통계 조작 사건을 수사해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수현, 김상조 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과 이문기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입니다. 검찰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거나 왜곡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주택과 고용, 소득 통계에 대한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는데요. 검찰은 이 가운데 장하성,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 등 11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크게 검찰 수사가 세 분야로 이루어진 건데 먼저 주택 통계 분야에선 어떤 범죄 혐의가 확인된 겁니까? 네, 검찰이 주택 통계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 피고인은 모두 7명입니다. 김수현, 김상조 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윤성원 국토부 1차관 등입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4년 6개월 동안 한국 부동산원을 압박해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전 검열 체계를 갖추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동산원을 압박해 상시로 통계를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 취임 2주년과 2020년 총선 전 각종 부동산 대책 전후로 통계 조작이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조작된 변동률 때문에 국민이 주택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국가 통계 신뢰가 무너졌다며 세금 368억 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고용과 소득 통계 분야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고용 통계 조작에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강신옥 전 통계청장 등 4명에 대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전년 대비 비정규직이 86만 명 급증하자 통계 조사 방식 차이 때문인 것처럼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한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로 인해 통계 조사 결과가 정부에 유리하게 축소 왜곡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통계 분야와 관련해서는 직권을 남용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 기초자료를 받아 임의로 정책 성과 홍보에 사용한 혐의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 권력형 범죄를 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계법 위반에 대한 법정형과 공소시효 상향 그리고 처벌 규정이 확대되도록 입법 개선을 건의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네, 오늘 새벽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11명이 탄 어선이 침몰해 10명이 구조됐지만 3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주에도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뒤집혀 4명이 숨졌고 실종된 5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명준 기자. 네, 경남 취재본부입니다. 네, 또다시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구조된 선원 가운데 3명이 숨졌다고요? 네, 오늘 새벽 4시 15분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에서 남쪽으로 8.5km 떨어진 바다 위에서 11명이 탄 139톤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통영해양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경비 함정 등 선박 19척과 항공기 3대를 급파해 한국인 4명, 외국인 7명 가운데 승선원 10명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10명 가운데 50대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3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현재 해경은 실종된 60대 한국인 선원 1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어선은 완전히 침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침몰 선박이 수심 60m 지점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중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사고 선박은 어제 오후 5시 10분쯤 통영시 동호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조업을 마치고 복귀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고 당시 통영 앞바다는 최대 파고가 1m가 조금 넘는 등 기상 상황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오늘 사고가 발생한 욕지도 해상. 지난주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죠? 네, 지난 9일 새벽 6시 40분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68km 바다 위에서 20톤짜리 어선이 뒤집힌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선박은 지난 7일 오전 10시 반쯤 제주 한림항을 떠나 조업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경은 마지막 항적 기록이 확인된 8일 저녁 8시 55분쯤을 사고 시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2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7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4명이 숨졌고 5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아직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선원은 한국인 선원 1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4명입니다. 해경은 오늘 엿새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인양된 선체를 감식해 선박 결합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4주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이명준입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재판부가 영상에 피해자 얼굴이 나오지 않은 점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 점을 꼬집으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자신이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SNS 계정이 등장했습니다. 이 계정을 통해 황 씨와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공유됐고 삽시간에 퍼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게시자를 추적한 결과 계정을 운영한 사람은 다름 아닌 황 씨의 형수 A 씨였습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A 씨는 지난달 돌연 반성문을 내며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황 씨를 혼내주고 다시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유명 축구 선수인 만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임을 알았을 거라며 실제 A 씨 범행으로 촬영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가 뒤늦게 반성문을 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수사 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 조사를 방해하는 등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올린 사진과 영상만으로는 피해 여성들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피해 여성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A 씨가 피해 여성 얼굴을 편집한 것을 재판부가 배려라고 표현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갖는 본질적인 두려움과 공포와 피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현재 황의조 씨 역시 불법 촬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또 다른 피해를 막는 최고의 방법은 황 씨를 조속히 기소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검거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팀장 46살 최 모 씨가 오늘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최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전산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붙잡혔고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대 대형 의류 매장을 돌며 5천만 원이 넘는 의류를 훔쳐 달아난 베트남 국적 남녀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5시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복합 쇼핑몰 의류 매장에서 특수 가방에 옷을 담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직접 만든 특수 가방은 전파가 차단돼 계산하지 않고 나가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접근한 여성들에게 신체 촬영물을 건네받아 온라인에 퍼뜨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가진 재산이 거의 없었지만 해외 영화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부유층 관련 정보를 범행에 활용했습니다. 이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은 방 안에 먹다 남은 과자 봉투 등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잠옷 차림을 한 젊은 남성이 집에 들이닥친 경찰관들을 향해 손사래를 칩니다.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가로채고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건네받아 온라인에 유포한 20대 A씨입니다. A씨는 재력가를 상대로 성상납을 중개한다며 SNS로 여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여성들이 제안을 승낙하면 재빨리 다른 계정으로 옮겨 재력가 행세를 이어갔습니다. 여성들의 환심을 사는 데 성공하면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건네받아 온라인에 올리거나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또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 여성들에게 수백만 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A씨가 부를 과시하기 위해 SNS에 올린 고가의 외제차와 사치품 사진은 모두 도용된 것. 실제로는 변변한 직업 없이 단칸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속이는 데 쓰인 부유층 관련 정보는 해외 영화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최근 재력가와 유명인을 사칭하여 성착취 및 금품을 편취하는 유형의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SNS 등으로 접근하는 사람을 의심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A씨가 온라인에 올린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한 7명도 함께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이매진입니다. 무심코 QR코드를 촬영했다가 사기 피해를 당했다. 이 전화 사기인 보이스피싱, 문자 사기 스미싱에 이어 이제는 또 다른 수법의 큐싱 사기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자, 큐싱, QR코드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피해자가 QR코드를 스캔해서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이때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해서 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최근 공유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나 출입 등록, 또 결제 등의 QR코드가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걸 이용한 새로운 사기 수법이 등장한 겁니다. 지난해 온라인 보안 공격 가운데 17%가 이 큐싱 방식으로 한 해 전보다 60%가량 증가했다는 집계도 나왔습니다. 또 큐싱은 중장년층이 많이 피해를 보는 보이스피싱과는 달리 QR코드를 많이 활용하는 청년층이 주로 당하는 게 그 특징입니다. 자, 이 큐싱 범죄자들은 주로 기존 QR코드 위에 이렇게 가짜 QR코드를 스티커와 같은 형태로 덧붙여서 속이는데요. 따라서 공유 자전거나 공유 킥보드처럼 공공장소에 공개된 QR코드를 스캔하실 때에는 혹시 덧붙여진 스티커는 아닌지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혹시나 무심코 QR코드를 촬영해서 인터넷 링크에 접속을 했더라도 개인정보 입력이나 앱 설치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발전하는 디지털 문화에 맞춰서 갈수록 진화하는 사기 수법, 개개인이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막기 위한 정부나 민간 차원의 대책도 빠르게 변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고금리 여파로 지난해 국내 은행이 거둬들인 이자 이익이 59조 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증가율 자체는 재작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이게 다달이 지금 오르니까 이게 좀 너무 많이 좀 부담이 되는 거 같아요. 이자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다른 데서 악착같이 전략합니다. 이자는 내야 되니까. 이렇게 고금리에 서민 부담이 커진 만큼 은행권 수익은 늘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은행 이자 이익은 무려 59조 원이 넘습니다. 4대 금융지주에 한정하면 40조 원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고금리에도 대출 채권 등 이자 수익 자산이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다만 증가율은 5%대에 그쳐 1년 전 20%대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조달금리 자체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자 수익 증가한 것에 비해서 이자 비용 증가율이 더 높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자 이익 증가율은 조금 둔화된. 수익에서 판매비 같은 비용을 빼고 남은 당기 순이익은 21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행권 전체는 15% 늘어 최대 규모였지만 4대 금융지주만 보면 4% 넘게 줄었습니다. 이자 장사 논란에 상생금융 지원에 나선 여파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은행권은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조 원 플러스 알파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물론 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건 비용으로 잡히는 대손 충당금 확대입니다. 연체율 상승에 따른 대출 부실화를 막고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충당금을 크게 늘린 겁니다. 4대 금융지주를 포함한 은행권 대손 비용은 50% 넘게 급증해 10조 원에 달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높은 이자만큼 가계 살림이 빡빡한 요인으로 높은 사교육비도 한몫할 텐데 저출산 원인으로도 연결됩니다. 정부가 이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도 사교육비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넘으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는 521만 명으로 한 해 전보다 7만 명, 1.3% 줄었습니다. 하지만 초중고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천억 원으로 4.5% 늘었습니다. 코로나 때인 2020년 19조 원대로 줄었던 사교육비 총액은 3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증가율을 물가 상승률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물가 상승률 3.6%를 웃돌면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이 7조 5천억 원으로 8.2%나 늘면서 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의대 열풍과 킬러 문항 배제 논란으로 수능 출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교육 의존도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3년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한 학생들이 2007년 출생하거든요. 그 학생들이 되게 지금 출생할 수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안 받는 학생을 포함해 전체 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천 원으로 5.8% 증가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사교육비 증가율이 고등학생 다음으로 높았고 사교육 참여율도 86%에 이르렀습니다. 사교육 참여 학생들만 놓고 보면 고등학생 1명에 74만 원에 이르렀고 서울은 1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사교육비는 소득이 높을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많았습니다.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는 300만 원 미만 가구의 3배가 넘었고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은 하위 20%의 2배 가까이 썼습니다. 자율적 학습을 목적으로 한 EBS 교재 구입 비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유아와 재수생의 사교육비 지출 내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경북 등 내륙 곳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미세먼지는 주말까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심이 뿌연 먼지에 갇혔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먼지 속에 건물은 희미하게 형체만 보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에 불청객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 겁니다. 충남 공주시 탄천면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세제곱미터당 79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경기 광주 곤지암도 73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2~3배 이상 높았습니다. 제주도와 호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미세먼지의 공습은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으며 이번 고농도 현상은 주말까지 지속된 후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은 주의보 수준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을 가능성도 커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는 외출 시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토요일까지 이어진 뒤 일요일부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면서 해소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총선 관심 선거구를 소개하기 위한 격전지를 가다 연속 보도로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청년 유권자 비중이 높은 동탄 이신도시 경기 화성을 지역입니다. 거대 양당이 내세운 영입 인재들과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사이의 3파전을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 이신도시 주민들이 즐겨 찾는 호수공원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선 북쪽 동탄 1신도시와 같은 선거구였지만 새 아파트 입주민이 늘면서 이번엔 주변 5개 동만 화성을 지역구로 묶였습니다. 지난달 기준 인구는 22만여 명, 평균 나이는 34.7세로 전국 평균보다 10살이 어립니다. 근처 반도체 자동차 공장에 다니는 직원이 많고 화성 시민보다 동탄 주민이란 정체성이 강한 젊은 유권자들은 교통과 자녀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버스 배차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한 대 보내면은 뭐 30분, 40분씩 이렇게 기다리는 게 기본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숫자 이제 학교 수도 많이 딸리고 아주 저 멀리 막 2km 넘게 이제 이렇게 통학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 거대 양당이 나란히 전략 공천한 정치 신인들 역시 앞다투어 맞춤형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너도 나도 수도권 전철을 끌어오고 교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 민주당 영입 인재 공영훈 후보는 여기에 일자리 공약을 더해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기업인 경험을 살려 동탄을 반도체와 자동차 기술을 융합한 혁신산업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8년 동안 여기에 아주 자주 내려와서 일을 했고요. 화성 지역의 산업 발전과 역사를 같이 했다. 앞으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더 발전시킬 자신이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원 출신 국민의힘 영입인재 한정민 후보는 동네에서 10년을 산 진짜 동탄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 출신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출퇴근 교통난을 몸소 겪어봤다며 집권 여당의 힘으로 공약을 실현할 후보는 자기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제고등학교, 반도체 특성화고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전반적인 교육 인프라를 높여서 오히려 반도체 관련 인재가 되고 싶으면 화성으로 유학을 오는, 동탄을 유학을 오는. 화성을은 지난 3차례 총선에서 민주당 출신 현역 이원욱 의원에게 내리 압도적인 승리를 안겼습니다. 선거구 조정을 고려해 동네별로 따져봐도 이 의원은 4년 전 모든 동에서 60%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2년 전 대선과 지방선거에선 격차가 줄긴 했지만 민주당 우세는 여전했습니다.
지난달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바꾼 이 의원은 동탄 1신도시가 주축인 신설지역구 화성정 출마를 선택했고 화성을엔 이준석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텔레비에서 많이 봤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예. 네, 많이 파십시오. 동탄의 선거와 공약이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건 자기 때문이라며 지역을 교통과 교육, 문화의료 3대 허브로 정비해 경기 남부의 중심 도시로 키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금 동탄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10년간 경쟁이 없는 정치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슈들이 중앙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은 아주 유효한 대안이 될 것이고요. 거대 양당이 전략적으로 투입한 새 얼굴과 수도권에 새바람을 불겠다는 제3정당 대표 가운데 화성을의 젊은 표심은 어디로 기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여야 모두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 수습으로 부심하고 있는데요. 우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돈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진 정우택 의원의 충북 청주 상당 지역구 공천을 취소하고 서승우 전 충북 행정부지사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당이 강조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정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카페 사장 A씨로부터 돈봉투를 받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보도했는데 정 의원은 정치적 의뢰라며 돈봉투를 돌려줬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총선 후보로 선출된 정봉주 전 의원의 과거 목발 경품 발언 논란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대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인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기에 매우 엄중하게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확하게 파악을 해 그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도 정 전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네, 이번엔 공약 돋보기, 공약을 검증하는 YTN 연속 보도입니다. 여야 모두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걸며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 수십 조에 달하는 재원 마련 방안엔 의구심이 남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야가 앞다퉈 총선 공약을 발표하던 지난 1월 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도 수원을 찾아 철도 지하화 공약을 꺼내 들었습니다. 땅 위에 있던 철도를 지하로 내리고 빈 윗부분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 때문에 개발이 더뎠던 지역을 주변부와 함께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겁니다. 철도가 정말 지하화돼서 어떤 세상이 될까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저는 멋져질 것 같아요. 여기에 아기자기한 상가들이 들어오고 여기 사람들이 산책하고 이 주변을 마음대로 오가고. 바로 이튿날 민주당은 서울 신도림역에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그 부지에 용적률, 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 복합시설을 개발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GTX, 일반 철도 등 도심 구간이라면 예외 없이 지하화하겠다며 규모 면에서 여당과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상 부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높은.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철도 때문에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은 양당 모두 같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철도 지하화를 약속한 건 결국 지역 개발이 곧표로 이어질 거란 계산 때문입니다. 개발 이슈로 주변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유권자들의 기대감을 노린 건데 양당의 지하화 주요 노선은 총선 격전지인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양당 모두 사업 비용을 수십조 원으로 추산했는데 민간 자본 유치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별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부지를 개발하며 나오는 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80조 원 내외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별도 예산 투자는 저희들이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자 유치에 의해서 과거에는 조금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부 개발에 따른 이익 자체가 편의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경제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사업성이 적어 민간 자본이 들어올 유인이 적은 데다 부지 자체가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추진된 지하화 사업도 비용 문제로 좌초된 사례가 많은데 대규모 개발 사업을 민간 자본에만 기대는 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입지 자체의 토지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그 정도의 그런 공사 비용을 충당할 곳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전국의 모든 지상철 구간이라든가 뭐 과다한 느낌이 있는 여야가 구체적인 계획보단 개발 이익을 앞세운 장밋빛 청사진만 내세우면서 선거를 의식한 공연불 공약에 그칠 거란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경위를 살펴보겠다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회의를 단독 소집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불참해 진행이 되진 못했습니다. 이종섭 대사의 임명과 출국 논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 전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야권이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포구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을 했습니다. 이종섭 대사, 당시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애초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포함해서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보고서에 결재한 뒤 하루 만에 번복을 합니다. 또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사망 사건 자체 조사 자료는 경북경찰청으로 이첩이 됐다가 국방부 검찰단에 다시 회수가 됐습니다. 국방부는 일부 간부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문건을 조사본부에 내려보내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 전 장관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네, 이렇게죠. 네. 결국 최상병이 숨진 지 한 달여 만인 지난해 8월 21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년의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즉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히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로 추정되는 번호로 전화를 받고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할 것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 이종섭 대사는 지난해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결재하는 건 그만큼의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건데 이게 결재를 하고 나서 아차 싶은 거세요? 아니면은 이게 결재를 하고 나서 아니면 어디서부터 외압을 받아가지고 이걸 번복을 하신 건가요? 예, 외압은 없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네, 한마디로 이종섭 대사를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의 연결고리로 보는 건데요.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공수처와 야당, 일부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으로 보는 동시에 임명 철회 역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낮 1시쯤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맑은 물 사업소에서 염소 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대피하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고 염소 저장소 예비 탱크에서 보관 중이던 염소 가스가 소량 누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염소 가스 감시기 알람을 통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안전핀 부근에서 누출이 있었다며 차단 조치를 끝내고 가스 누출량과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경기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2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2층에 거주하던 주민 2명은 대피했지만 불이 난 1층에 살던 7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오전 11시 30분쯤에는 서울 마곡동에 있는 연구센터 건설 현장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으로 50대 남성 노동자 1명이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노동자가 의식을 잃고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작업 당시 안전규칙이 준수됐는지 또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담 소식도 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20대 남성이 출근 중이던 현직 경찰관의 빠른 심폐소생술 덕분에 회복했습니다. 어제 아침 8시 20분쯤 서울 가락동에 있는 건물 앞에서 한 20대 남성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출근길에 나선 서울 송파경찰서 권영철 경감은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는데 의식을 되찾은 남성은 병원에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화이트데이를 맞이해서 초콜릿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여파로 카카오 원산지마다 흉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뚜렷한 대안이 없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와 가나는 전 세계 카카오 생산의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폭우 등의 기상이변과 병충해가 이어지면서 카카오 농사가 잇따라 흉작을 빚고 있습니다. Quand tu pommes pas le champ si tôt et quand ça vient, ça prend ton champ, tu peux rien avoir. Et quand ça noircit ton cacao, il y a pas de poids. Les cacao pourrissent pendant que tu n'as pas encore cueilli le cacao. Voilà pourquoi il faut vite pomper le champ. 카카오 공급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중국과 인도 등을 중심으로 수요는 늘면서 가격은 연일 폭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코아 선물 거래 가격은 1년 전보다 3배 가까운 1톤에 6,000달러 선까지 훌쩍 뛰어오르며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나무의 특성상 당장 공급을 늘리기는 쉽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성목이 돼서 많은 그 열매가 달리는 그런 기간까지는 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수요량 증가에 맞춰서 이제 공급량 증가가 바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콜릿 제품을 만드는 식품업계에선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원료값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원료 가격 인상 부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중남미 등 대체 수입처를 알아보고 있지만 제품 가격 인상 없이는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정부는 코코아 생두에 할당 관세를 적용해 수입 가격을 일부 낮췄지만 기간이 한 달여에 불과해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빨라지는 기후변화로 카카오 품귀 현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값싼 초콜릿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1,100조 원을 넘어서면서 또 한 번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다만 오름폭은 주춤했고 이 금융권까지 포함하면 전체 가계대출 규모는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를 두고 경제부 엄윤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가계대출 1,100조 시대. 어제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1,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00조 3천억 원으로 한 달 사이 2조 원이 늘었는데요. 지난 2021년 2월 1,000조 원을 넘어선 지 3년 만에 1,100조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또 한 번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건데요. 대출 종류별로 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860조 원으로 4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2월 기준으로는 해당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반대로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 대출은 239조 1천억 원으로 2조 7천억 원 줄었습니다. 네, 또 최대치를 경신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름폭은 좀 주춤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름폭이 다소 주춤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2조 원 느는데
그쳐서 1월 달과 비교해 보면 1조 원 넘게 줄어든 겁니다. 가계대출 덩치를 키워온 주범이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이 주택담보대출의 오름폭도 축소됐습니다. 전세자금 수요가 늘어났지만 전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었고 또 2월에는 영업일이 다른 달보다 짧은 영향 탓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은행권과 달리 이금융권 경우에는 가계대출이 또 크게 감소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달 3조 8천억 원 급감했습니다. 1월에는 2조 5천억 원 줄었는데 감소폭이 더 확대된 겁니다. 지방 부동산 경기가 계속 부진한 영향이 큽니다. 우리가 많이 뉴스에서 나오기는 했는데요. 침체가 이어지면서 이금융권을 중심으로 위험 관리에 나서면서 대출 문턱을 높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에 이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2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달부터 시행된 그 새로운 금융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스트레스 DSR, 또 신생아 특례 대출, 뭐 이런 그 정책들이 좀 이번 통계에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이 스트레스 DSR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스트레스 DSR은 정부가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정책입니다. DSR 산정 시에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더하겠다는 제도인데요.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는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 가구가 1.6%에서 3.3%의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이 결론부터 말하면 스트레스 DSR 도입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인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에도 신규 대출보다는 갈아타기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전체 가계대출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튼 이런 정책들을 포함해서 정부의 목표가 가계부채를 GDP 대비 100% 이하로 좀 떨어뜨리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좀 가계대출 규모가 줄까요? 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100.1%입니다. 아직 목표치에는 부족한 수준이죠. 지난달 추세만 보면 전체 가계대출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문제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점입니다. 일단 변수가 많습니다. 먼저 부동산 경기가 있고요. 정부의 대출 관련 지원이나 규제, 또 마지막으로 금리 수준이 대표적입니다. 무엇보다 가계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시장과 매우 직결돼 있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게 사실인데요.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곳곳에서 악성 미분양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택 경기는 향후에 완만하게 당분간은 조금 고전을 하겠다. 아주 빠르게 다시 상승하는 일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주택 경기가 주담대를 혹은 가계대출을 빠르게 내릴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에 정부가 스트레스 DSR 제도를 올 한 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면서 가계 부채를 잡겠다는 목표의식이 매우 뚜렷합니다.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먼저 내리지 않는 한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적은데요. 문제는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쉽사리 금리를 내리기에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주택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 정확한 진단은 어렵지만 낮은 증가세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완만하게나마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가계부채를 이야기할 때 이제 빠질 수 없는 것이 은행권인데 국민들은 이제 고금리 때문에 힘든데 은행은 이자 장사를 한다 이런 비판 굉장히 많았잖아요. 오늘 영업 실적이 공개가 됐죠? 네, 지난 한 해 우리가 정말 많이 은행 이야기를 많이 다뤘는데요. 이자 장사, 독과점, 여기에 갑질까지 날선 비판의 화살이 은행권에 많이 쏠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은행의 이자 이익이 59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표를 준비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지난해 은행 영업 실적을 보면 이자이익은 59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고금리 속의 대출 채권 등 이자 수익 자산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이자이익 증가율이 5.8%에 그치면서 재작년 21.6%와 비교하면 크게 줄었습니다. 수수료 등을 포함한 비이자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5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8%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손 비용이 10조 원에 달해 55.6%나 급등했습니다. 이 연체율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많다 보니까 이 대출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 또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이 대손 충당금을 크게 늘린 결과입니다. 그 결과 수익에서 이 판매비 등 비용을 빼고 남은 것을 당기 순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기 순이익이 모두 21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15%, 2조 8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4대 금융지주로 그 범위를 좁혀보면 어떻습니까? 네, 4대 금융지주로 범위를 한번 좁혀봤는데요. 지난해 연간 이자 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늘어나면서 고금리 장기화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은 겁니다. 비이자 수익도 10조 5,187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무려 48% 급증했습니다. 수수료 구조를 변경했고 주식 투자 등으로 과거 손실을 만회한 덕분에 대출 이자 외에도 높은 수익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상 최대를 경신할 거라는 애초 전망과 달리 전체 순이익은 다소 줄었습니다. 전체 이익에서 비용을 뺀 연간 당기 순이익이 14조 9,682억 원으로 2022년보다 4.5%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상생금융을 위해서 민생금융 지원에 나선 데다 대손 충당금을 대폭 확대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네, 여전히 은행이 높은 이익을 거두고 있다. 다시 한번 또 이자 장사라는 비판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엄윤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73,800달러에 근접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새로 썼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 4시 기준 73,797.97달러를 찍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달 들어 처음으로 7만 달러를 넘었고 지난 11일에 원화 기준 1억 원을 돌파한 뒤 연일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이 종료된 오늘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형 탱크를 직접 모는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양국 연합연습에 반발해왔던 북한은 이번에는 비교적 잠잠했는데 이후로도 훈련이 진행돼 북한이 전략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계기로 이뤄진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과 한미연합사단의 통합 화력 훈련입니다. 우리 군의 K1A2 전차가 목표물을 향해 기동한 뒤 사격을 진행합니다. 한미가 함께라면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야외 기동 훈련과 함께 지난 4일부터 진행된 한미 연합연습은 열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같은 날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신형 탱크를 몰고 등장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전쟁 동원 준비에 총력을 다하는 탱크 부대 장병을 독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세계에서 제일 위력한 탱크를 장비하게 되는 것은 크게 자부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전차로 이후 상판 장갑 부분을 보강, 개량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조종을 하고 대전차 미사일까지 발사한 모습을 공개한 것을 보면 개발이 이미 끝났고 실전 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연합연습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북한이지만 이번에 미사일 발사와 같은 고강도 도발은 잠잠한 상황입니다. 지난 6일과 7일 연 이틀 군사훈련을 김 위원장이 직접 시찰하기도 했지만 연합연습 기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대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북한은 그동안 무기 개발에 집중을 해왔다면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경제 건설에 다소 에너지를 좀 더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연습 기간 미군의 전략 자산은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달 한미 야외 기동 훈련은 계속 이어집니다. 또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북한이 우리 측을 겨냥한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선에 도전하는 러시아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푸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할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투명 투표함이 등장을 해서 사실상 공개 투표는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도네츠크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현장. 군인을 대동한 선거관리 요원들이 집집마다 가정을 방문합니다. 직원이 잠시 시선을 피하지만 투명한 투표함에 용지를 접지도 않고 그대로 넣습니다. 사실상 공개 투표나 마찬가지입니다. Я жду, что мы выберем достойного президента, который обеспечит нам в перспективе хорошую жизнь. 이번 대선에는 푸틴을 포함해 모두 4명이 출마했는데 다른 후보들의 존재감이 미미해 푸틴 대통령의 5선 당선이 사실상 확실시됩니다. 반정부 성향 인사들은 후보 등록이 거부돼 출마가 아예 좌절됐습니다. 관건은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 예측대로 푸틴의 득표율이 80%를 넘을지 여부입니다. 실제 80%대 득표율로 당선된다면 지난 2018년 76.7%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 기록이 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압도적 득표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Все это происходит на фоне неудач на линии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на линии фронта. Ни одной из целей, которые они ставили перед собо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ни не достигли. 이번 러시아 대선은 처음으로 4일간 치러지고 온라인 투표도 도입됩니다. 모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공정한 선거 감시가 어려워 조작 선거 우려도 나옵니다. Впереди голосование на выборах президента. Да, они полная фикция и фальшивка. Путин нарисует себе любой результат, который ему по душе. 푸틴이 이번에 5선에 당선된다면 2030년까지 30년을 집권하게 되는데 이는 옛 소련 시절 스탈린의 29년 독재를 넘어서는 기록입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아시안컵 이후 바람잘 날 없던 축구대표팀에서 이번에는 일부 선수가 협회 직원과 함께 대회 직전 판돈을 걸고 카드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해당 직원을 징계할 방침인데 축구협회 행정과 대표팀의 자세까지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아시안컵 준비 기간에 지원 스태프가 휴게실에서 선수들과 카드놀이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판돈이 오간 것도 확인했습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선 자체 조사 결과 내부 지침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 보직을 박탈했고 곧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원 한 명의 일탈 행위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축구계 안팎에선 협회의 이러한 안이한 인식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돈을 건 카드게임이 대회 기간엔 없었는지 재미와 휴식의 차원을 넘는 내기 문화가 만연돼 있는 건 아닌지, 선수들의 책임은 없는지, 또 이러한 내부 정보가 어떻게 유통됐는지 더 들여다볼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협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겁고 명확한 책임감을 느낌과 동시에 다시는 이러한 일에 대한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와 규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대한축구협회가 최근 국제축구연맹, FIFA가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스포츠단체 굿 거버넌스에 적합한지 진단하고 이번 기회에 조직을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24년에는 대한축구협회가 새로운 미션을 정립할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직을 진단해서 부서나 직원들의 재배치를 민주적으로 해야 되고 이 속에서 앞으로 5년, 10년의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데 계속되는 사건, 사고와 질책에도 오는 21일 태국전 만원관 중으로 답한 축구팬들에게 선수들뿐 아니라 대한축구협회가
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시점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KLPGA 투어는 올 시즌 아직 국내에서는 대회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G세대 얼짱 스타의 등장으로 벌써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해외 개막전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김재희 선수를 김상익 기자가 태국 푸켓에서 만났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시즌 해외 개막전에서 생애 첫 우승을 달성한 김재희 선수. 새로운 후원사의 로고를 달고 출전한 첫 대회이자 23번째 생일에 감격의 첫 승을 신고했던 김재희가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이번 무대는 타이거 우즈가 자신이 경험한 최고의 골프장 중 하나라고 극찬했던 태국 푸켓의 명문 골프장 블루 캐니언입니다. 이틀 정도 지나면서 어머니 아버지랑 막 영상통화하면서 하니까 조금 울컥하면서 좀 그제서야 우승이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실감이 나더라고요. 170cm 훤칠한 외모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01년생 Z세대답게 평소 짧은 동영상 제작도 즐깁니다. 스스로 관종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어 합니다. 챔피언조 가서도 카메라가 옆에 따라 붙어도 그런 거부감은 안 드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데뷔 4년 차에 첫 우승을 차지한 김재희는 동계 훈련 중 퍼팅 그립의 변경과 반복된 연습이 효과를 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원래 첫 우승이었던 시즌 전 목표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시드를 거의 3년을 받아놓은 셈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칠 수 있을 것 같고 남은 대회가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상금왕과 대상까지 노려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싱가포르 폭우 속에서 시즌 첫 대회를 치른 선수들은 이번 주엔 35도가 넘는 태국의 무더위와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또 한 명의 스타 선수의 탄생으로 2024 시즌 국내 여자 프로골프는 더욱 풍성해질 전망입니다. 태국 푸켓에서 YTN 김사익입니다. 오늘 하늘도 맑고 포근해서 봄을 느끼기 좋은 하루였습니다. 다만 초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렸는데요. 지금은 잠시 양호한 대기질을 회복했지만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요.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4도, 대전 2도, 광주와 대구는 3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4에서 6도가량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5도, 광주 19도, 울산은 20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 남부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휴일에는 중서부와 전북 지방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